오늘 발표 순서는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의 특징을 요약하고 비전문가 관점에서 인공지능 LLM의 개념, 그리고 우리 전문 분야, 도메인이라고 하죠. 세무사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파인 튜닝이나 이런 개념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세무사님들이 개발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해보셨겠지만 이 AI 서비스를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세 개의 AI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도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주목받는 LLM 서비스, 그러니까 언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동화를 하는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언어를 쳐넣으면 언어로 대답해 주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지브리 타입, 지브리 스타일 캐릭터 만드는 거 많이 유행했죠. 우리 회장님 캐릭터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서 카톡에 올려놓으셨습니다만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처리하는 멀티모달로 이제 진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퍼플렉시티는 딥 리서치이지만 그 정보 탐색 방식이나 신뢰성, 활용 방식에서 차이들이 많습니다.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챗GPT는 빠르고 쉬운 정보 요약,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방대한 데이터와 논문이나 학술 정보, 그리고 특히 대학원생처럼 깊이 있는 분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퍼플렉시티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우리 세무사님들이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이게 논문 쓰는 사람들은 좀 많이 씁니다. 요약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처를 연결해서 균형 잡힌 심층 분석을 제공하고 정보 신뢰도나 시각 다양성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세무사님들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파인 튜닝은 기술이고 AI 에이전트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AI 에이전트 자체가 하나의 사업 모델인 거죠. 그래서 파인 튜닝과 AI 에이전트는 모두 AI 성능과 활용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이지만 파인 튜닝은 모델의 세부 성능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과정이고 AI 에이전트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사용자 시스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AI 모델의 특정 데이터셋이나 업무에 맞게 추가 학습을 진행해서 모델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은 모델의 세부 성능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과정이고 요거를 통해서 시스템이 만들면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있으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등장하는 이제 이 주체들이 한 3개쯤 되죠. 첫째는 유튜브를 검색하고 있는 유저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검색하고 있는 유저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 유명 유튜버가 뭐 챗봇을 얼마를 뭐 어쩌고저쩌고. 그 이제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들의 뒤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데가 있죠. 그게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이 생각하는 거는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걸로 돈 버는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게 아주 많이 이제 지금도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제 얘들 이제 이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일반 이제 유저로부터 이제 챗GPT건 이런 AI 기능을 훨씬 세련되고 정확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각자 소매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 그 소매점으로부터 데이터 사용료라고 하는 것을 왁 챙겨가지고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구글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움직여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불안과 이제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미래에 뭐 없어질 직업이 뭐냐, 그거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회계사다, 세무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계사무원, 세무사, 사무원, 그리고 이제 로펌에 있는 이제 경력 낮은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실 걱정되지. 이제 세무사들이나 회계사들이나 높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제 다양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은요. 네. 개인 사업자 A가 2024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를 판단하려고 해. A의 업종은 음식점. 23년 매출액은 6억 원. 일부러 넣었어요. 함정. 그래갖고 퐁 빠지라고. 2024년 매출액은 7억 4,5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500만 원 받았어. 그랬더니 밑에 있는 쭉 있는 부분들이 챗GPT가 대답해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업종 기준은 음식업은 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서비스업은 뭐 요건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는 2023년 수익금액 기준으로 판정한다. 너무 엉뚱하게 대답하죠. 그 다음에 23년 수익금액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면 신용카드 공제 수치 금액은 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항목일 뿐 수익 기준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뭔 소리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세요.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하고 똑같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대답한 거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하고 1, 2, 1에서 어디서 갖고 온 이야기인지 출처를 줄을 딱 달아놨어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는 직전 연도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용어부터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네. 그러고 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매출액만을 의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매출춘표 발행 세액공제액은 수익금액에 가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님의 2024년 귀속 성실신고 판단 기준 수익금액은 7억 5천만 원으로 음식업종 기준 금액인 7억 5천만 원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24년 귀속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세무사를 통해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라. 그리고 이제 가산세까지 이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퍼플렉시티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개인사업자 A는 2024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 좀 더 가면 판단 단계별 검토 들어가 보세요. 기준은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가 왜 2024년이야?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따라서 매출액은 기준금액보다 500만 원 적용, 즉 원매출 기준으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아님. 원매출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죠. 쓰지 않는 이상한 용어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세액 공제 500만 원은 부가세 신고에서 차감되는 세액이며 성실신고 기준의 수익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2024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시점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논문 요약으로 가봤습니다. 논문 요약을 얼마나 이 세계가 다양하게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퍼플렉시티에 들어가서 논문이 뭐냐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로서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와 규제 방안. 이라고 하는 논문을 이제 파일을 첨부해가지고 논문을 좀 요약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연구 목적과 배경, 일감 몰아주기 정의와 구조, 실태 분석, 사이 추구, 원인, 부작용, 규제 및 개선 방안, 결론에 이르기까지 깔끔하게 요약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요약한 내용은 퍼플렉시티나 챗GPT나 제미나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셋 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와, 써먹을 수 있겠네.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논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논문 쓰기 위해서 영어로 된 논문을 이렇게 PDF 파일로 탁 던지면 한글로 요약을 쫙 한 2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마 이제 논문 쓰시는 분들 영어 논문 이거 막 번역해가지고 활용하느라고 애 많이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I는 사용자와 함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가 우리가 세무사회에서 개발한 AI 세무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복입니다. 앞서서 이제 두 분 교수님, 이창규 교수님, 이경근 교수님하고 송명준 대표이사님께서 AI 세무사 그리고 AI 기술과 세무업계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AI 세무사 활용 방안 그리고 활용한 경험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맡게 된 발표 주제가 업그레이드된 AI 세무사 활용 방안입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기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해서 전반적인 프롬프트 작성 방법이나 AI 세무사 전반적인 사용 내용보다는 어떤 파일들을 어떻게 업로드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분 동안 제가 드릴 목차는 AI 세무사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랑 두 번째는 활용 사례입니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은 파일 업로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세무사회 지금 AI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파일들을 업로드 할 수 있느냐? 이번에 이제 추가된 파일 중 하나는 PDF입니다. PDF는 이제 포터블 다큐먼트 파일이라는 뜻인데 어도비라는 포토샵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그런 파일 형태예요. PDF 다들 잘 아실 거고 국세청에서 아까 질문 주셨던 납부서라든지 접수증이라든지 대부분의 문서들이 PDF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DF를 올려서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이제 저는 발표 차례가 아니어서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PDF 자료를 올렸을 때 개인정보 관련해서 걱정이 많다고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선택하게 되면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다 나오지만 납세자 개인정보 관련된 책임은 잘 져달라는 멘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고민을 덜고 싶다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개인정보 비공개로 선택해서 활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 워드 파일입니다. 워드 파일도 올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세무사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실 엑셀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CSV라고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CSV가 이제 엑셀이랑 약간 유사한 형태인데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의 약자로 이제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파일인데 아무래도 여기 보이는 PDF와 엑셀이 가장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파일들을 이제 한국 세무사에서 만든 AI 세무사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PDF와 연결할 수 있고, 엑셀과도 연결할 수가 있고, 워드 파일, CSV 파일과도 이렇게 마치 이제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회로처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약간은 추상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지만 그 답변도 이제 웹에서 아까 질문하셨듯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긁어 오는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같은 곳에서 긁어 오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아마 아까 답변 주셨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고 스페시픽하게 딱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이 파일에 기반해서 답변을 달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까 원하셨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반으로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올려서 사용하면 더 정확한 내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봤던 것들 중에서 첫 번째, 표준손익계산서입니다. 자, 표준손익계산서를 업로드했을 때 합계전액시산표 내용을 표준손익계산서 내용을 분석해서 비율 분석이나 절세 방안을 제공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준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우리 AI 세무사 대화방에 올릴 수가 있고, 업로드한 이후에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보이실 것 같네요. 이렇게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비용 구조 분석, 뭐 세무 최적화 관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제가 그 프롬프트는 길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이 내용을 분석하고 어떤 그 납세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너가 알아서 판단해서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반 절세 아까 그 경영 뭐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셔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준 것은 아주 고맙고 잘 읽어 보았다. 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내년도 신고를 할 때 절세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실행 가능한 절세 방안, 중장기 세무 전략, 절세 효과 산출 예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AI 세무사만을 활용한 결과들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와서 복장도 이렇게 편하게 왔는데 인사말 시킬 줄 알았으면 좀 차리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원진 그 세무사님께서 이게 연수 교육을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도 참 기대를 많이 한 것 같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혹시 듣고 싶은 강의 있으면 양원진 세무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상 앞에 요 유인물 하나 있죠. 지방세무서의 송년회인데 나는 가수다. 여태까지 그 송년회가 참 형식적으로 간다는 느낌이 혼자 조금 해갖고 재밌게 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시는 분은 노래 참가하시고 우리들은 일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시면 경품도 있고 하니까 일반 참가자도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QR코드 찍어주셔서 가시기 전에 꼭 참석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